소상공인 컨설팅 12주차 3교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르미 추정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2주차 1교시에는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에 따라서 수익성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월 순수익이 중요한 건지 이런 의사결정의 어떤 기준을 살펴보았고, 특히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든지 어떤 그 CEO와 가족들의 어떤 그 인건비를 계산했느냐 계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정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시에는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특히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공헌이익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고정비와 그러니까 변동비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업종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어떤 수진기업이나 수진기업의 어떤 그 정책 결정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막연하게 어떤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그런 것들의 요구를 당하게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우리가 페르미 추정 기법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페르미 추정 기법이 많이 이야기된 것은 바로 우리가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던 2019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년에 우리가 서초동에 많은 그 촛불 시민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당시 뭐 몇백만 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매스컴에서 각 진영별로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예를 들어 광화문에 왔을 때도 각각의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어떤 주최 측에서 추정하는 인원과 그 다음에 경찰 추산 인원이 달랐었는데, 그때 많이 경찰 추산 인원으로 많이 추정했던 것이 바로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것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인원을 추산하는데 사용하는 법으로서 이탈리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에서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적 지식에 합리적 추론을 더해서 근사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페르미 추정법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에서 세계 최초의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때, 페르미가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폭발에 따른 폭풍으로 종이 조각들이 움직이는 값을 측정해서 폭발력이 TNT 1만 톤에 맞먹는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폭발력은 2만 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종이 조각을 가지고 측정했는데도 이렇게 근사치에 근접한 어떤 추론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현재는 회사 채용이나 면접 등에서 기바람을 저는 척도로 이렇게 묶어나고, 또한 컨설팅 대상 업체의 직관력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미 추정 기법의 단계를 보면은 크게 가설을 먼저 세워서 우리가 5단계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체를 인식하고, 그리고 접근법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모델화를 해서, 그리고 계산을 실행하고 현실성을 검증하는 사례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됐던 페르미 추정 기법의 사례 몇 가지하고, 그다음에 한 두 가지 어떤 조별 토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가설 추정 5단계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사례입니다. 실제 페르미가 1940년대 초반에 모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시카고 피아노 조율사는 몇 명이냐라는 이런 그 엉뚱맞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황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5가지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시카고 인구는 약 3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시카고 인구가 약 300만 명 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당 구성원은 한 가구에 약 3명 정도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00만 가구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피아노 보유율은 예를 들어서 100만 가구의 10%인 10만 가구로 예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율은 피아노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정하는 걸로 했고, 그러면 피아노 조율 횟수는 10만 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피아노 조율은 조율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율사가 조율에 걸리는 시간은 한 대를 조율하는데 2시간.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하게 되니까 하루에 4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년에 50주를 주 5일간 하면은 조율사가 1년 동안 한 사람이 조율하는 횟수는 1000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뒤에서도 식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약 100명 정도가 우리가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가 쓰면 될 것이라는 추론이 납니다. 한번 뒤에서 우리가 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식화를 하는 거죠. 시카고 인구수가 300만 명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구수를 내야 되니까 가구 원수는 3명으로 하면은 가구수는 100만 가구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아노 보급률이 10%로 가정하게 되면은 피아노를 가진 집은 10만 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10만 대를 연간 조율 횟수를 1회로 봤으니까 연간 조율 횟수가 10만 회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연간 조율 횟수가 나왔으면은 이제 조율사가 과연 연간 몇 회를 할 것인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하루 조율 건수는 1일 4회, 그리고 연간 근무일수는 250이라면은 조율사가 1인 연간 조율 건수가 100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만 회를 1000회로 나누면 시카고 조율사가 100명이라는 이렇게 추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실제 1940년대 초반에 시카고에 있는 전화번호부에 보니까 피아노 조율사가 약 100여 명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근사치로 이렇게 추론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페르미 추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해서 이렇게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답을 이끌어가는 논리적 근거를 세우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몇 번 나왔던 면접 그 사례로서 어떤 사례를 한 두세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페르미 추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이라면 여러분들과 같이 조별 토의하면서 어떤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온라인 강의 특성상 제가 일방적으로 논리를 제시하고 가정하고 추론해서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했던 이런 추론이나 있던 논리적 근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순이나 아니면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견이 있으면 우리 단톡방에 따로 이렇게 내용을 게재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우리나라 1년 소주 소비량은 몇 병인가, 이게 모 기업의 면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어떤 주류 회사가 아니고 다른 그 업종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낸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실제 뭐 몇 병이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본 거죠. 그래서 가설은 크게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 이렇게 뭐 5천, 뭐 200, 5천, 뭐 100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좋겠죠.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를 물론 90세 이상도 있지만 0에서 80세로 8단계로 동일 분포로 가정해서 5천만 명이 각각 그러니까 8단계로 해서 이렇게 약 한 500만 명씩 이렇게 한 50만 명씩 있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술 마실 수 있는 연령대는 20세에서 70세로 봤고 그 중에서도 비주류자를 한 20%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반 정도가 술을 마실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은 주 3회 1회당 한 병을 마시는 걸로 봤고 여성은 주 1회 한 병을 마시는 걸로 가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여성 중에서도 술을 잘 드시는 분도 있고 각각 다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남성은 주에 3병을 먹는 거고 여성은 주에 1병을 먹으니까 평균을 내보면 남녀가 동수로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당 주 2병을 먹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50주를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 근거를 통해 도식화를 해보면 총 인구수는 5천만 명, 그 중에 소주 소비 인구율을 우리가 반으로 본 거죠. 주류파하고 그다음에 소주를 마실 수 있는 인구하고 이렇게 비율을 정하면 한 50% 나옵니다. 그러면 소주 소비 인구는 2,500만 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한 주에 우리가 평균 2병을 먹으니까 소주를 한 주에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5천만 병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년을 52주지만 50주로 계산하기 쉽게 해서 가정을 했으니까 5천만 병 곱하기 50주를 하면은 연간 25억 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소주가 한 34억 병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뭐 아주 맞지는 않지만 근사치 어느 정도 근사치에 근거한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예능 프로에도 나왔고 또 많은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면접 사례에서도 이렇게 조별 토의 문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자장면을 먹은 한국인은 몇 명이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자장면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일지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 근거를 세운 겁니다. 첫 번째 가설로서는 한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섭취 장애자 및 자장면 기피자 또 자장면이나 어떤 분식을 싫어하는 분도 있겠죠. 이런 사람을 제외해서 자장면을 먹을 수 있는 인구를 우리나라 인구의 약 80% 그러니까 4천만 명 정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요즘은 점심을 또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간이 음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점심 먹을 확률이 한 80% 정도, 한 20% 안 먹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점심 메뉴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네 가지 중 선택을 가정해서 약 그 중에 반은 한식을 먹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식, 일식, 양식에서는 중식이 한 20%, 일식이 15%, 양식을 15% 먹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식 메뉴도 굉장히 많죠. 자장면, 짬뽕, 볶음밥, 또 그래도 잡채밥, 뭐 예를 들어서 뭐 울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장면, 짬뽕, 볶음밥 세 가지 메뉴를 중에서 하나를 동일 비율을 선택하는 걸로 가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가설을 많이 세우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인구수는 5천만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장면 섭취 가능 인구는 20% 빼면은 80%, 그럼 4천만 명이 되겠죠? 4천만 명에서 점심 식사 확률을 80%로 보면은 3,200만 명이 되고, 3,200만 명에서 우리가 중식을 선택할 확률이 한 20%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40만 명이 되죠. 자, 640만 명에서 자장면, 짬뽕, 볶음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점심을 자장면 먹는 사람을 213만 명.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자장면을 먹은 사람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뭐 점심에 먹은 사람, 뭐 저녁에 먹은 사람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장면을 먹은 사람이 약 150만 명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개 점심에 자장면을 먹는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약 한 60만 명 정도는 차이 나지만 짜장면 먹는 사람이 213명이라는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 근거를 산출하는 문제로 어느 정도 답변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과 직접 조별로 토의를 하면서 실제 어떤 컨설팅 기법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이게 서로 반박도 하고 또 근거도 제시하고 하는 이런 배틀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이고 굉장히 좋은 답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 어떤 온라인이라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푸는 방법을 여러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서 이걸 보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견이 있거나 또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가설은 제가 나름대로 세운 것도 있고 또 일반적인 것은 또 다른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유추한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생기면서 반려견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시장이 굉장히 크죠. 반려견 예를 들어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반려견 관련하는 어떤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려견 지금 반려견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CEO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과연 이 시장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려견 시장이 발전 가능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전국의 반려견이 많은지 적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에게 전국의 반려견은 몇 마리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론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전문점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 만났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가장 또 많이 우리가 또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자 하는 스타벅스
그것도 또 강남역에 있는 스타벅스의 일일 매출액을 한번 산정해 봄으로써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고객을 설득하고 수진기업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페르미 추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설의 단계는 크게 5가지로 본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전체를 인식하고, 두 번째는 접근법을 설정하고, 세 번째는 모델화를 해서 그 다음에 계산 실행하고 현실성 검증하는 단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별 사례 첫 번째 사례로 전국의 반려견은 몇 마리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체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 전체를 인식한다는 얘기는 과연 반려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자, 모든 걸 개를 전부 다 반려견으로 볼 거냐,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것으로 볼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개, 쉽게 말해서 주인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유기견 센터라든지 아니면 들개 이런 이런 것들은 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한 개로 한정한다고 일단 전체를 정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접근법을 설정하는데, 자, 우리가 반려견이 몇 마리인가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전국의 반려견이 몇 마리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구에서 개를 몇 마리를 키우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법을 가구수 곱하기 개 소유비율, 그 다음에 가구당 평균 마리수 이렇게 하는 걸로 산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화를 한다고 했죠. 모델화에서 첫 번째는 가구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를 지금 5천만으로 가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페르미 추정법에서 현재 기본이기 때문에 인구를 5천만으로 가정하고 가구당 평균 구성원을 2.5명으로 산정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2천만 가구수가 나옵니다. 자, 2천만 가구수가 이때 개를 키우는 집이 있고 안 키우는 집이 있겠죠. 그래서 개를 동물을 기르지 않는 예를 들어 저희 집도 지금 동물을 전혀 기르지 않으니까 동물 기르지 않는 가구를 70%를 가정하고 동물을 기르는 가구를 30%를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동물을 기르는 가구 중에서도 개만 기르는 가구가 있고 또 개와 다른 동물을 기르는 가구, 그 다음에 또 고양이나 또 다른 또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정을 하기를 우리가 30% 중에서 개를 일단 키우는 가구를 80%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가구에서 24%만 개를 키운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개를 또 한 마리만 키우는 집이 있고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키우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평균 마리수를 산출을 해야 되니까 한 마리를 키우는 집이 약 75%, 4분의 3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마리를 키우는 집이 20%가 될 것이고 세 마리를 키우는 집이 5% 정도 될 것이다 하면은 이걸 평균을 내보면 가구당 1.3마리라는 우리가 추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자, 전체 가구는 아까 2천만 가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가구에서 우리가 개를 키우는, 우리가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30%, 그 중에서 약 80%가 우리가 개를 키운다고 했으니까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480만 가구가 되죠. 480만 가구에 곱하기 1.3마리, 평균 가구당 1.3마리를 계산하면은 624만 마리라는 우리가 추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근사치인지 현실성을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017년 펫사료협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약 1956만 가구가 있었네요. 그런데 그 중에 28.8%인 56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거. 우리는 아까 30% 예상했으니까 어느 정도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중에서 약 444만 가구가 반려견을 기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보이고 평균 1.5마리를 기른다는 응답을 했으므로 약 666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상당히 근사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 다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답에 근사한 어떤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런 식으로 답이 틀리더라도 유추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어떤 수진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이제 조별 사례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기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일 매출액은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한번 같이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강남역 스타벅스의 일일 매출액 얼마냐? 여러분들의 수진자가 물어봤을 때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인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타벅스의 일일 매출액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매장에만 오는 고객이 아니라 요즘 테이크아웃 고객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고객을 다 우리가 매출로 잡는다는 근거를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14시간을 영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접근법을 설정하는데 스타벅스의 일일 매출을 일단 산출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1년 그 연간 매출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일 매출을 먼저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객별 단가 곱하기 고객 수가 나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매출이 5,000원이면 고객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5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고객 수를 하고, 자, 고객 수는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 없게, 들어오는 숫자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 고객은 회전율, 예를 들어서 시간당 예를 들어서 피크 타임에는 한 2회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테이크아웃 고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업시간은 우리가 14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고객별 단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단가를 우리가 모델화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대를 크게 4개 시간대로 나눴습니다. 뒤에 근거를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오전 시간 11시까지는 객단가를 약 5,000원, 커피 중심에다가 약 이런 걸로 본 거죠. 그래서 5,000원을 보고 매장 고객은 한 20명 정도 올 것으로 본 겁니다. 20명 정도. 그래서 1회전을 하는 걸로 보고, 테이크아웃은 1시간에 4명을 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000원 곱하기 20명 하면 10만 원이 되겠죠? 1시간에.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4명 하면은 2만 원이 되니까 총 12만 원에 3시간을 하니까 36만 원의 매출이 올라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부터 13시까지 이때는 우리가 피크 타임으로서 우리가 약간 뭐 빵도 시키고 이렇게 약간 케이크도 시키기 때문에 단가가 한 2,000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7,000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이 아주 빡빡하게 돌아가고 봐서 이제 50명이 풀로 돌아가는 걸로 봤고, 회전율은 2회전으로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2번 정도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테이크아웃도 한 30명 정도 하는 걸로 보면은 2시간 동안의 매출이 182만 원, 거의 하루 매출의 한 60% 정도를 이때 2시간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도 뭐 약간 수치에 좀 뭐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은 특히 강남이라는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이때 뭐 가장 어떻게 붐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시부터 18시까지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좀 달달한 것도 먹으면서 좀 오전보다는 조금 비싼 한 1,000원 정도를 더 다른 것도 어떤 부수적인 어떤 우리가 부가 음식을 먹는다고 보고 해서 단가를 6,000원으로 받고, 매장 고객 한 30명 정도, 50명 정도 들어오는 매장에 한 60% 정도 찬다고 본 거죠. 그래서 회전율은 대신에 한 0.5 회전율.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좀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테이크아웃 한 3명 정도 하는 걸로 보면은 5시간 동안에 54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6시부터 우리가 이제 10시까지죠. 4시간 동안에는 오전과 같이 한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20명 정도 오는 걸로 1회전으로 해서 4명, 오전과 같은 건데 시간만 1시간 들어서 4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산출 근거로는 우리가 고객별 단가는 아침 저녁은 커피 중심 판매로 한 가정에서 5,000원 정도 잡은 거고, 낮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점심 대용 빵 케이크 판매 가정에서 7,000원, 오후에는 간식으로 쿠키나 케이크 판매 가장 한 6,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에는 한 좌석에 한 3분의 1 정도 차는 걸로 보고, 낮에는 80%, 오후에는 한 50%, 좌석을 한 60석을 가정한 거죠. 그래서 좌석도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실행해 보면은 우리가 오전에는 36만 원, 그 다음에 피크 타임에는 182만 원, 그 다음에 오후에는 45만 원, 그 다음에 저녁에는 38만 4천 원 더하면 우리가 약 한 3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320만 원, 오타가 좀 났네요. 3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면은 우리가 2017년도 기준 스타벅스 매장 전국 평균 매출액이 약 11억 정도. 그러면은 이 근거로 따지면은 한 달 매출이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0억 8천 되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강남역 스타벅스의 일일 매출액을 산출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12주차 퀴즈 분들에게 냈으니까 여러분 들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고,
자, 이번 주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책은 도쿄대학의 케이스스터디 연구에서 지은 페르미 추정 두뇌 활용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히 광진정보도서관에서 가서 보게 돼서 한 2번 정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페르미 추정 사례가 한 몇십 가지가 나와서 도쿄대학의 학생들이 연구에서 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가설도 되고 검증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나오게 됩니다. 뭐 전국에 전봇대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우체국은 몇 개인지, 뭐 이런 다양한 피자집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을 덮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책을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덮고 나면 생각이 되지 않는 저도 굉장히 이런 쪽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엘리코 페르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지는 결코 지식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식의 진보를 막으려고 아무리 시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지식의 진보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인류는 끝없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들은 그게 비록 지금 그 과거 시점에서 보면 무모한 시도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무지보다는 인간이 우리가 결국 지식을 얻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반대파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정말로 무모한 시도 같지만 이런 것들을 시도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집단지성이나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해안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굉장히 어떤 소중한 방법을 제시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주차로서 수익성 분석과 페르미 추정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또 가장 또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될 것이 프레젠테이션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어떤 분석과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이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자료나 이런 또 책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저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